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현 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TV 리뷰해봐야죠. 이번 시간에는 증시라인입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금요일 제가 증시라인 출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동학개미의 힘을 보여주자 대주주 양도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매주 월요일은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관련 종목들을 리뷰도 해드리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 투자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빠르게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고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6% 정도 수익률이 나왔어요.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제가 종가를 만든 건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요거는 나중에 딱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건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하면 되는 것 같고 현재 지금 이제 이거 수익 중 그리고 손실 중인 게 SK 하이닉스와 SK 바이오팜 두 종목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ICD가 다시 수익권에 올라왔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이제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이어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투자를 꺾고 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열심히 모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내년 이맘때쯤 생각하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될 때고 여유 될 때마다 자금 될 때마다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사실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멘트를 좀 드렸는데 일단 자세한 얘기는 아까 방송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JP모건이라는 기업이 매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어떤 그 모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제가 좀 쉽게 뭐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베이비 페어 있잖아요. 베이비 페어. 왜 애기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가보셨을 그런 베이비 페어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베이비 페어랑 별로 크게 뭐가 다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베이비 페어가 JP모건 컨퍼런스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하한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베이비 페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애기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아까 고민했냐면은 베이비 페어도 그래요. 보면은 정말 많은 업체들 수백 개 업체들이 한 번에 한 날 한시에 모여서 이제 코엑스나 아니면 이제 일산의 킨텍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초대받은 기업들 주가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주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CEO들이 보통 나와서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거예요. 거기가 학술 발표 대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가지고 컨퍼런스에서 회의하는 건데 사실 저는 JP모건이 뭔데 걔네들이 저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한 군데 다 모은 다음에 하는 건지 솔직히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JP모건도 사실 나쁠 거 없다고 봐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JP모건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비꼬아서 그런 게 아니고 JP모건이 보면 보통 일반적 기업들은 바이오 기업 관심 있다 하면은 탐방을 가잖아요. 한 기업 한 기업에 탐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JP모건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우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한다.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해라. 그래서 또 다 받지도 않아. 일반 기업들은 다 빼버리고 진짜 괜찮은 기업들만 다 받아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참여를 시켜서 CEO들 불러서 CEO들 멘트 하세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좀 건방지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쥐들이 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되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건 맞죠.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건 맞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쥐들이 뭔데? 네. 그리고 사실 지들이 뭔가 일반 기업들한테 이제 비즈니스의 장을 열어주는 척 하면서 굳이 지들은 뛰지 않고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정보를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고 참여 기업들이 어떤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나쁠 게 없어요 별로 딱히.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면서 이제 좀 그래요. 좀 다양한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뭐 JP모건의 저런 자료 뭐 저런 거 하나 가지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베이비페어도 마찬가지고,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컨퍼런스를 열고 베이비페어를 여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업체들을 한 번에 모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컨퍼런스를 여는 거고 베이비페어를 여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굳이 그 컨퍼런스 혹은 그런 베이비페어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름이 있는 그런 그 유아업체들 뭐 꼭 보면 이제 왜 뭐 이거는 그 육아 이건 필수템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육아템은 필수고 뭐 육아의 기본은 뭐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육아의 기본은 뭐 아이템빨이다.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 육아의 기본적인 아이템, 정말 유명한 아이템이면 굳이 그런 어떤 베이비페어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정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다 알아서 그냥 찾아서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베이비페어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의 어떤 대단한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이런 컨퍼런스에 굳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고 뭔가 지금처럼 성장을 잘하고 실적을 잘 만들고 뭔가 빵빵빵 하면서 최근에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들이 몇 개가 빵빵빵 떴잖아요. 그동안은 뭔가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IR 자체 하는 걸 되게 좀 쑥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빵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유명해진 기업들 그리고 어차피 자기 사업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 날 거라 봐요. 그래서 굳이 저런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굳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관련주 뭐 이거 진짜 뭐 참여 기업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예전에 처음 이런 걸 했을 때보다 이런 테마군이 일종의 테마죠. 그런 거 생겼을 때보다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이제 희석이 됐어요. 효과가 많이 희석이 됐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이런 JP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아니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 뭐 이런 어떤 뭔가 우리는 막 우와 이렇게 하는 그런 투자은행들 아니면 해외 최고의 어떤 그 기업들, 투자은행들, 뭐 그런 기업들에서 리포트가 나왔다 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너무 크게 막 우리 투자의 방향성이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분석하는 거를 시야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참고는 해야죠. 정말 좋은 자료니까 참고는 해야겠지만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의 많은 투자은행, 전 세계의 많은 어떤 기업들, 증권 기업들 중에 한 기업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 JP모건에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써가지고 JP모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사실 순수히 그냥 셀트리온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 이 정도 실적 만들어내는 기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스케일 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굳이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이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하나의 의견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것처럼 하나의 의견이라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그룹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쨌든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고 이런 JP모건의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셀트리온을 뭐 투자를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지나가던 멍멍이가 짖는 소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좋은 자료, JP모건의 자료도 우리가 참고는 해야겠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께 갑자기 좀 생각나서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그 피겨를 할 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랬을 때 다양한 심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준 심판과 제일 점수를 안 준 심판 두 개의 의견을 떼놓고 나머지로 이제 평균을 잡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 때 정말 미친 듯이 좋은 리포트 의심스럽죠. 너무 미친 듯이 안 좋은 리포트
의심스럽죠. 이거 떼놓고 중립적, 오히려 이제 중립적인 어떤 의견으로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참고하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JP모건의 그 애널리스트가 작성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의 의견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많아져야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전 많아지기를 바래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이런 헬스케어 쪽에 그 경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면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뭐 애널리스트 그 자료 나왔을 때는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목표가를 수정한다 그러는데 경쟁이 없는 곳은 없어요. JP모건 자체도 사실은 많은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크레딧 스위스 이런 그 은행들과 경쟁을 하거든요. 경쟁을 안 하는 곳은 없어요. 그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이겨내고 더 성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이 심화된다 해가지고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 자체도 전 솔직히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어쨌든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굳이 이거 가지고 너무 신경 써서 우리의 투자를 거둬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견 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SK바이오팜 우리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연초에 이제 강세 이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디램 현물 가격 반등과 더불어서 상승 반전할 것으로 이제 전망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이제 주가가 좀 컸죠. 하락폭이 좀 컸고 디램 사업 비중이 좀 높긴 해요. 그래서 이제 디램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 더 민감한 게 사실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가 반응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한 시점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기회 줄 때 열심히 사 모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볼게요. 자, SK바이오팜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리고 나서 사실 주가가 바로 빡 올라가면 좋은데 밀려요. 한 이틀 좋다가 한 3거래일 줄줄줄 밀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2.57% 정도 밀려서 마감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 의견은 동일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트로이카, 오늘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 바이오 기업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도 밀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바이오 제약 기업들 자체가 다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단기 조정 그리고 이제 수급으로 인한 단기 하락이라 판단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기 포지션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흐름은 유지를 하시고 제가 중간에 이제 나가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 타이밍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이 포지션은 그대로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준비한 내용을 또 한번 해봐야죠. 종목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제가 거의 매주 나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아무래도 한국경제TV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이기도 하고 시청률도 많고 높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금융당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연기가 됐죠. 네, 일단 그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게 두 가지가 딱 있었어요. 하나는 공매도가 연장되었으면 좋겠다. 공매도 중지가 한 6개월이라도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 조정인데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대상이 공매도 연장 같은 경우는 금융당국인데 금융당국은 좀 유연해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이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이고 기재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도 먹힐까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사실은 해봤자 뭐 사실 10월 달에 딱 이제 확정되기 때문에 했으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어떤 정부 이제 어떤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 이미지가 그게 막 좋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금융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파트너로 본다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해서 뭔가 과거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왜냐면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유리한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금융이죠. 경제고 이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굉장히 지지를 하는 편이고 저도 경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때를 써서 뭔가 우리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최소한 원하는 건 뭐냐면은 경제 상황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 주신 분도 계시지만 최근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생활비로 충당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경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현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보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에 배제되어 왔어요. 1, 20년 이상 배제되어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이제 작은 목소리라도 한번 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요. 보니까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지원한테 전달 들었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좌파 우파 뭐 정치적 성향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내용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오히려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뭔가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모든 저의 기본 지식 배경은 경제학이에요. 저도 경제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너무 좋아하고 다시 대학가라고 해도 저는 경제학을 전공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사실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부터 저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좌편 들어서 우편 들어서 뭐가 어찌 저쩌니 뭐 정부의 뭐 반환이 뭐 아니면 정부 편만 드니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랑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요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국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우리가 페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저의 유일하게 제가 원하는 바니까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은 안 되고 저 자신도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전 순수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본 화면이 뭐냐면은 대주주 기준 변경 일정이에요. 뭐 보면은 이제 올해 4월부터 대주주 코스피는 뭐 지분율 1% 혹은 10억, 코스닥은 지분율 2% 혹은 10억, 비상장은 뭐 우리가 뭐 딱 상관없고요. 현재는 10억 기준으로 이제 10억이 넘으면 대주주, 10억이 안 되면은 이제 일반 주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 바뀝니다. 얼마? 10억에서 코스피는 3억으로, 코스닥도 10억에서 3억으로 바뀌어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똑같은데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조정은 되는데요. 사실상 이걸 판단하는 건 올해 12월 31일, 아니죠. 31일은 이제 휴장이니까 30일, 연말, 딱 31일. 그날 기준으로 내가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대주주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나 혼자 1인당 3억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물론이고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자녀, 손자, 와이프, 직계 좀비소 그리고 이제 배우자 등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합쳐가지고 3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세표준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수입해서 지출 막 빼고 이제 맨 남은 게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세표준에 맞춰서 최저 20%, 많이는 30%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세나 아니면 이제 일반 주식 그 증권사 이용 이제 그 수수료만 내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되게 되면요, 우리가 낸 그 수익의 20%,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내 과표의 20%에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 수익에, 그죠? 그 정도의 이제 수익에 대한 어떤 그 퍼센티지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 때 내가 이제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다시 양도한다라는 그런, 양수받고 양도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만 원 벌었을 때 한 30% 낸다 치면은 이제 30만 원 이제 세금 내고 난 70만 원만 가져가는 구조니까 정말 좀 불리하죠. 아무래도 불리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2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삼성전자를 1억을 매수합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랑 이제 할 때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영아, 너 혹시 지금 삼성전자 2억 가지고 있니? 나 3억 매수할 건데, 나 1억 매수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나가신 분이거나, 가정을 이루신 분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들, 개인 계좌를 부모님과 공유 안 하잖아요. 하세요? 안 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나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네 계좌는 네가 관리해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어른이 되면서 성인식을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저한테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는 알죠. 저희 와이프는 다 알고. 저희 와이프는 다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내 자식은 내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일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와이프가 삼성전자를 2억을 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1억을 그냥 샀어. 3억이야. 3억 초과거든. 3억이니까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와이프 말에 돈이 생겼어. 와이프 몰라, 이거는. 딱 꽁돈이 생긴 거야. 생겨가지고, 오케이! 와이프 몰래 삼성전자 한 주 사야지. 그리고 5만원, 얼마야? 종가 얼마입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한 주를 딱 사요. 그랬는데, 와이프는 2억 있죠? 저희 아버지 1억 있죠? 3억이죠. 간당간당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삼성전자를 한 주만 딱 사서 5만원이 딱 넘어가면 3억 하고도 5만원이 딱 넘어감과 동시에 저희는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팔 때 가족회의를 해야죠, 그때는. 모여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수할 때 아버지가 전하는 거죠. 자, 전 가족 다 집합, 며느리까지 다 집합. 자, 지금부터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를 깐다. 실시! 까! 그래서 막 고민하는 거야. 너는 몇 주 막 합해가지고 막 우리 가족의 총 가지고 있는 주식수 이래가지고 쫙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쫙 뿌려. 자, 조심하자, 주의하자. 이런 어이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조부모님, 외부모님, 외조부모님, 그리고 자녀, 조카, 부모님의 와이프까지 다 합쳐가지고 3억을 적용시킨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3억이라는 기준을 만드셨겠지만 모르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이거는 그냥 이거는 탁상 행정의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법안 자체가 2020년도 세법 개정안으로 지난달에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가지고 국회에 제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주식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올 때, 법안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올 때 여당 야당에서 이제 국회 상정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했거든요. 전혀. 근데 예전에 항상 그랬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얘기는 잘 듣죠. 얘기를 들어주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멱살을 잡고 좌지우지하는 건 누굽니까? 외인이에요? 기관이에요? 아니죠. 개인이죠. 우리 국민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10월 돼서 확정이 될 거라 해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려서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좀 의견을 좀 피력할 생각이고요. 지금 최근 국내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60조입니다. 60조.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집단 여론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절대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동하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분들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괜찮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얘는 예민하게 굴어.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막말로 주식 3억 이상 투자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마나 솔직히 똑같아.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예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들의 어떤 집단 여론이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이번 공매도 중지 기간 연장이 되는데 국민들이 많이 좀 힘을 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걸 공론화시켜서 사실은 6개월 정도 더 연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때를 쓸 필요 없어요. 뭐하러 때를 씁니까? 합리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요구를 해서 이제 세무당국 혹은 이제 기재부 쪽, 정부당국 쪽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전으로 치면은 이제 충원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정권에 충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신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통 충원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제가 요즘에 옛날 또 사극에 빠져가지고 사극을 다시 보기 위해서 이런 단어 썼는데 제가 지금 정권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이제 여당한테 충성을 다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이고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괜히 또 충원이라는 단어 썼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제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사실은 방송 시간이 제가 처음에는 방송을 천천히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빨라졌죠. 갑자기 FD님께서 빨리라고 하는 이제 이 페이퍼를 드셨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또 래퍼 모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오늘 얘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두 가지씩 계속 이제 풀어서 설명 드릴 건데, 대주주 양도세란 첫 번째, 2013년부터 이제 홀수해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이미지는요, 좀 크게 볼까요? 커졌죠? 오케이. 자, 보시는 이미지는 2013년부터 홀수해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2014년부터 시작했죠. 이게 2013년도에 기준이 나오고 2013년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딱 이제 대주주 요건이 바뀌고 2014년도 보통 4월 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 거예요. 13년도에 법안이 나와서 홀수회 연말에 매도가 나왔고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매도가 나왔고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올해가 대주주 양도세가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홀수회와 짝수회 연말에 12월 달에 각각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이거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스몰캡, 즉 소형 업종이죠. 그래서 각각 이제 스몰캡이 어떻게 되었는지 코스닥 차트랑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위에는 보시는 대로 코스닥 차트의 월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코스닥의 스몰캡 업종의 차트의 월봉이에요. 둘 다 월봉이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바뀐 홀수의 2013, 15, 17, 19년 눈에 띄게 스몰캡, 즉 소형 업종의 12월 연말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이 2013년도 12월 달 월봉이 전달 비해서 마이너스 3%가 밀렸어요. 근데 보시면 스몰캡은 마이너스 4.33%가 밀렸죠. 더 밀렸어요. 근데 이에 반해 딱히 그게 없는 해에는 0.39% 코스닥이 밀렸고 0.5%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뀐 2015년도에는 12월 연말 기준으로 코스닥은 0.88%가 밀렸는데 보시면은 스몰캡은 1.32%가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죠? 그리고 별거 없었던 16년도에 코스닥은 5.93% 올랐고요. 그리고 그 같은 해 스몰캡은 5.74% 거의 유사한 수준을 올랐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2017년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한 번 더 강화돼서 2017년도에 연말 기준으로 코스닥은 3.5%가 올랐어요. 근데 스몰캡은 마이너스 0.64% 빠졌습니다. 거의 차이가 4%가 넘게 나죠. 그리고 별거 없었던 해에는 코스닥은 2.39% 밀렸고 스몰캡은 3.52%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영향이 있었던 이제 29년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2%가 이제 올랐는데 3.06% 올랐죠.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게 3.8% 차이가 나요.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영향이 없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20년 기준으로도 또 12월 말 기준으로 또 바뀌겠죠. 지금처럼 만약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 앞에 이런 4번의 케이스 같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내용을 준비한 거예요. 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스몰캡 이 정도로 큰 차이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차피 이번에 이제 3억으로 바뀐다 해도요. 이거는 2년짜리예요. 2020년 올해 바뀌면은 2021년, 22년 2년이고 2023년도에 대주주 양도세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요. 사라지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항목이 새로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기준을 하향하지 않더라도 약 3년 후에는 어차피 세제가 바뀌죠. 세제 자체가 바뀝니다. 근데 이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번 바꾸고 이걸 또 2년 후에 또 바꾸는 거는 많은 국민들한테 뭔가 혼란을 야기할 충분한 어떤 이슈거리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 100% 헷갈려요. 100%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뭐 단계적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세금의 항목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대주주 양도세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대주주 양도세라는 항목이 2023년 기준으로 없어지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없애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지금 10억 유지를 해서 2020년, 21년, 22년 유지하시고 그 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2023년 기준으로 아예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번에 도입하는 게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어드는 세금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뭐 행정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어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잠재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준에서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금리 기준을 유지하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22년까지는
지금의 어떤 그 부양책을 이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2022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연준 믿고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21년, 22년에 이런 게 발생하면은 연말 기준으로 엄청난 매도세가 확 나올 거고 특히나 지금 개인들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연초에는 분명히 들어오겠지만 이게 다시 똑같은 종목으로 들어올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부호를 달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는데 3억 이상이 돼가지고 연말에 매도를 하고 연초에다 삼성전자를 매수할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로 만약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했을 때 이게 다른 종목 매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중이 떠중이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립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자 어쨌든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근데 이달 말은 또 이제 추석이라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저의 어떤 이 주장을 꼭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마십시오.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감안해서 제가 멘트 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받아들여져가지고 이게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잘 되길 바라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니까 저도 최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해서 설득 혹은 이제 뭔가 팩트 체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LS홀딩스 김성현 대표였습니다. 자, 이번 주 성투하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